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달라구트 꿈 백화점이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전 처음에 이 책 외국 소설을 번역한 건 줄 알았습니다.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한국 작가가 쓴 소설이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이미 많이들 보셨을 텐데, 저는 어느 날 잠이 잘 안 와서 이 책 보다가 정말 날밤을 완전히 새버렸었거든요. 너무 재밌게 봐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검색을 좀 해봤어요. 이 책 도대체 누가 썼느냐. 그 검색을 해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전 책 내용도 재밌었지만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의 과정, 이게 너무나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책 내용은 짧게 전할 거고요. 제가 관심을 가졌던 책의 출간 과정에 대해서 좀 길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방식하고는 너무 달라요. 이 책은 사실 설정이 다 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하나 만들어 냈어요. 다들 좋아할 만한 동화책 속의 새로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냈다라는 거죠. 꿈을 판매하는 백화점이 등장하고요. 그 백화점에 취업을 한 신입사원이 주인공입니다. 판매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드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 꿈을 만드는 과정 매우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꿈을 만드는 제작자, 또 악몽을 만드는 제작자, 태몽을 만드는 제작자, 또 예지몽을 만드는 제작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고요. 이 제작자들이 백화점에다가 꿈을 납품하는 거죠. 꿈이 상품인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건 동물도 꿈을 꾼다. 네, 그런 설정을 하고 있어요. 동물이 백화점에 실제로 옵니다. 와서 꿈을 사가는 거예요. 이건 아무래도 반려견, 반려묘, 요즘에 워낙 많잖아요. 이런 현실을 반영한 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꿈을 어떻게 사느냐? 네, 그 과정도 상당히 재밌는데, 먼저 물론 잠이 들어야 하겠죠. 잠이 들어야지 이 꿈 백화점에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자기가 꾸고 싶은 꿈을 고르는 거죠. 휴가를 가서 해변에 누워서 느긋하게 즐기는 그런 꿈을 꾸고 싶다면 이런 꿈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런 꿈을 사는 거예요. 꿈값은 후불입니다. 꿈을 사면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꿈을 다 꾸고 나서 깨면서 돈을 내는 거예요. 꿈을 깼을 때 만족도에 따라서 그 만족도의 절반만 꿈값을 후불로 내는 그런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변에 누워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은 꿈값은 즐거움을 자신이 느낀 즐거움의 절반을 내는 거고, 만약에 행복했다 그러면 행복감의 절반을 내는 거죠. 내가 이만큼의 행복감을 느꼈으면 그 절반을 꿈값으로 지불을 하는 거예요. 꿈값을 내는 것과 동시에 이 꿈을 꾼 사람은 자신이 꿈을 샀다라는 사실과 꿈값을 지불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꿈에서 깨어나면서 꿈값을 지불함과 동시에 이 사람은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현실 세계와 꿈의 세계가 이원화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또 재밌는 건 지불 방식이 돈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거죠. 감정. 이 감정을 사고 파는 거래소도 있습니다. 마치 증권시장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전광판에 각종 감정들의 시세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이걸 사람들이 꿈의 세상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멋진 상상의 세계를 작가가 훌륭하게 만들어낸 거고요. 이 속에서 이제 등장인물들이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게 되는 거죠. 첫사랑 이야기도 나오고 짝사랑 이야기도 나오고요. 가슴 뭉클한 이야기도 책의 뒤편으로 가면 펼쳐집니다. 막판엔 정말 눈물이 핑 도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 재밌게 봤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책의 특징이기도 한데 사람의 심리에 대한 내용이 참 눈길이 가더라고요. 꿈은 무의식이죠. 저자가 이 꿈에 대해서 그리고 무의식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책을 썼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여기저기서 있었습니다. 제가 심리학 책에서 봤던 어려운 내용들을 이 책에서 아주 쉽게 평범한 말로 평범한 이야기로 잘 풀어낸 듯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트라우마에 대한 에피소드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렇게 정말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겠구나.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읽어 내려갔던 대목들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쓴 소설이다라고 느낄 수 있었어요. 아마 이 책은 번역해서 외국에다가 내놔도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상상의 세계를 아주 잘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등장인물 각각의 이름도 뭐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다 사랑받을 수 있을 듯한 예쁜 이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인공 소녀의 이름이 페니이고요. 또 백화점 주인의 이름이 달러구트죠. 그리고 꿈 제작자들의 이름도 하나같이 다들 특이한데 아가넵 코코, 킥 슬럼버, 와와 슬립랜드 이런 식으로 뭐 쉽게 와닿는 발음이 쉬운 그런 이름들이죠. 해리포터 시리즈가 인기를 참 많이 끌었는데 이 책도 사실 다른 거 없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오로지 상상력에 의존해서 정말 멋지게 잘 만들어냈다. 이게 성공 요인이었잖아요. 그 세계 안에서 등장인물들이 이야기를 어떻게 재미나게 풀어낼 것인가. 이게 두 번째인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어찌 만들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죠. 가상 공간을 하나 만들었는데 무척 탁월하게, 무척 구체적으로 아주 새로운 세계를 하나 만들어낸 거잖아요. 책을 읽다 보면 그 세계가 정말 눈으로 보이는 듯합니다.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도 매우 탄탄해 보이고요. 이들의 스토리 확장 가능성은 정말 무한해 보인다라는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 음, 앞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좀 숨겨둔 그런 복선들도 이 책에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 책에서는 러브 라인이 살짝만 나와요. 이런 거 보면 아마 저자가 이 책에 2권을 내고 3권을 낼 때는 상당히 다양한 요소의 사랑 이야기를 포함해서 상당히 다른 요소의 이야기들도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번역 잘해서, 요즘은 번역 다들 잘 하니까 번역 잘해서 국제시장에 내놓으면 마케팅도 좀 잘하고 나면 이 책이 해리포터만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책은 출판 과정이 상당히 이채롭죠. 보통은 이래요. 책을 낼 때 출판사하고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비로 책을 내죠. 자기 돈으로 책을 냅니다. 근데 이 책은 클라우드 펀딩을 했어요. 네, 텀블벅이라는 플랫폼에서 클라우드 펀딩을 했습니다. 이게 2019년의 일이에요. 이게 너무 잘 된 거죠. 원래 목표가 100만 원만 펀딩을 해볼게요, 투자해 주세요 였는데 무려 18배가 모였습니다. 1812만 원이 모인 거죠. 그러고 나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2020년 4월 달에 전자책을 냅니다. 이것도 히트를 쳤죠. 리디북스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또 SNS 상에서 입소문을 많이 타게 되고요. 종이책으로도 내주세요, 이런 요청도 있었고, 게다가 인기를 얻다 보면 무엇보다도 출판사들이 눈독을 많이 들였겠죠. 종이책이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2020년 7월에 나와요. 전자책이 4월, 종이책이 7월, 이렇게 나온 거죠. 종이책이 전자책으로 나오는 건 이젠 뭐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종이책 먼저 내고 좀 있다가 전자책을 내는 거죠. 근데 전자책을 먼저 내고 이게 종이책으로도 나오게 되는 거, 이건 매우 드물지 않나? 제가 이런 사례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종이책도 물론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이런 특이한 과정에 출판을 한 주인공 이미애 작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이것도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미애 작가는 부산대에서 재료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엔지니어로 일을 하죠. 4년 9개월을 일을 했다.
라고 어느 인터뷰에서 본 것 같습니다. 월급 많이 받았겠죠. 삼성전자니까요. 근데 책을 쓰고 싶었다는 거죠. 소설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둬요. 그만두고 나서 웹소설을 연재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걸 포기합니다.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던 거죠. 글은 계속 쓰고 싶고, 그래서 시도해 본 게 클라우드 펀딩이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 이런 소설 썼는데 한번 봐주실래요? 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랬더니 괜찮네, 재밌네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소액을 투자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새롭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네, 기존 사고방식은 등단을 하려고 보통 시도를 하죠. 신춘문예 혹은 공모전 이런 데 도전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기존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이미혜 작가는 다른 길을 걸었다는 거죠. 웹소설을 시도해보고 이게 잘 안 되니까 클라우드 펀딩을 시도를 하게 됐던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인 거죠. 목표액도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실패를 해도 서로가 부담이 안 되는 액수죠. 투자하는 사람, 투자 받는 사람 양측 모두 별로 부담이 안 되는 액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실패하더라도 안 되네 씨 그러면서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건 다시 뭐 나중에 시도해 보면 그만이니까 그런 거죠. 이게 기존 사고방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등단이라는 게 원래는 "나 이만큼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기존 작가들이 한번 검증을 해 보고 그러네. 이제 넌 글 써도 되겠다." 라고 해 주는 절차, 그거죠. 등단이라는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뽑힌 사람들이 출판사랑 계약을 맺고 책을 쓰는 거, 이게 기존 방식인 거죠. 이게 바로 9세대에게 익숙한 방식인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예전엔 기존 틀 속으로 작가가 되려면 들어갔어야 했어요. 그 틀 안에 들어가야 사람들에게 소설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젠 중간 과정이 완전히 생략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혜 작가의 경우가 그래요. 작가가 기존 틀을 벗어나서 독자하고 직접 대화를 한 거죠. 네, 전업 작가가 아니더라도 독자에게 자기 글을 제시할 수가 있고, 또 괜찮으면 투자 좀 해보실래요? 라고 제안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졌던 것 같습니다. 100만 원을 목표액으로 잡았다는 점도 이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 돈이 없어서 책을 못 낼 정도는 아니죠. 100만 원이 많다면 많지만 책 한 권 낼 결심을 가진 사람에게 이게 매우 큰 돈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미혜 작가가 100만 원을 클라우드 펀딩으로 모으기로 했다는 거, 이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펀딩 과정 그 자체를 새로운 형태의 등단 과정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자기 취향에 맞으면 충분히 소액을 투자할 의사가 있는 독자층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독자가 있다면, 그리고 목표액을 달성을 하게 된다면, 이건 이 책이 대중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을 어느 정도 통과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독자들 입장에서도 아마 이럴 것 같아요.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책이 나오면, 그 책이 신의 서점에 꼽혀 있으면 '내가 키운 작가가 드디어 책을 냈네' 라는 뿌듯한 느낌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느낌이니까 다음에 이 작가가 다른 책을 내면 또 사서 볼 수 있는 거겠죠. 팬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혜 작가를 계속 앞으로도 눈여겨보게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 펀딩으로 팬덤을 갖게 된 작가가 이젠 시작은 뭐 제도권 밖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는 제도권 안에서 어울려야 되잖아요. 기존 작가들하고도 어울려야 되고, 기존 출판 시장 안에서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도권 안에서 기존 작가들, 기존 출판사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해 갈 것인가, 이걸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속편 나온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걸 봤는데, 어떤 방식으로 책을 낼 것인지 이것도 관심 가지고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